2004년 겨울, 저는 26살이었습니다. 청진의 한 병원 복도를 걷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복도 창문은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영하의 찬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 눈발이 날아들어와 복도 바닥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 이불마저 너무 얇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6명이 한 병실을 쓰고 있었는데 모두가 겨울 외투를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집에서 가져온 소미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난방이 언제 들어옵니까? 한 환자가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석탄이 없어서요. 다음 주에 배급이 들어오면 그때나. 간호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환자들은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를 뵈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폐렴으로 입원하셨는데 겨울 병실에 난방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병실 온도가 영하 5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온도계로 재보니 영하 3도였습니다. 밖보다는 따뜻했지만 폐렴 환자가 지낼 수 있는 온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담요를 더 가져올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담요는 충분하다. 약을 구했니?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사흘째 고열로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의사는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써주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병원 약국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주사기도, 링거도, 심지어 해열제조차 없었습니다. 약국 직원은 텅 빈 선반을 가리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약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두들 장마당에 가요. 거기 가면 약이 있다던데요. 저는 다시 진료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약국에 약이 없다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한데 병원에는 없습니다. 장마당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중국산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페니실린이나 세팔로스포린 계열을 구하세요. 얼마나 필요합니까? 일주일치. 하루 2번씩 맞아야 합니다. 장마당. 시장에서 약을 사야 한다니. 저는 멍하니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인민을 위한 무상치료라는 선전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쓰인 구호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북한 의료 시스템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무상치료. 인민을 위한 의료. 선전 구호는 화려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환자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국가는 건물만 제공했을 뿐 난방도, 약도, 장비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집안 살림을 뒤졌습니다. 중국 돈으로 얼마나 모았는지 세어봤습니다. 32안.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였습니다. 항생제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내일 내 금반지를 팔아야겠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사람 목숨이 귀한 것이지 금부치가 귀한 게 아니다. 내일 당장 장마당에 가거라.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실 앞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있었는데 마취제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납니다.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 산모의 비명. 수술실 문 밖에는 산모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주먹을 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나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마취제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남편이 수술실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비명만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귀를 막았지만 비명은 계속 들렸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명이 멈췄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병원에서는 마취제 없이 수술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은 나무 막대기를 입에 물고 수술을 견뎠습니다. 어떤 환자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혀를 깨물어 자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 병실을 지나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고장난 의료 장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 심전도 측정기, 링거 거치대들. 모두 녹슬고 부서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어떤 장비는 부품이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저 장비들은 언제부터 고장났나요? 제가 지나가던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10년은 됐을 겁니다.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네요. 소련이 망한 다음부터 이렇습니다. 소련에서 부품이 안 들어오니까 모두 고장나는 거지요.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검사를 받습니까? 못 받지요. 의사들이 손으로 만져보고 청진기로 듣고 진단하는 겁니다. 옛날 방식으로. 요즘 젊은 의사들은 기계 없으면 진단도 못 한다던데요. 병원 곳곳에서 고장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몇 년째 멈춰 있었고 환자들은 계단으로 들 것을 옮겼습니다. 3층에 입원한 환자는 가족들이 계단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저는 두 남자가 들것을 메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들것 위에 환자는 신음하고 있었고 들것을 든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화장실 변기는 물이 나오지 않아 환자 가족들이 양동이에 물을 길어다 날라야 했습니다. 화장실 앞에는 항상 줄이 서 있었고 악취가 복도까지 났습니다. 환자들은 가능하면 화장실 사용을 피하려 했습니다. 수술실 전등은 하루에 3시간만 전기가 들어와 의사들은 그 시간에 맞춰 수술 스케줄을 짰습니다.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그 시간에 모든 수술을 끝내야 했습니다. 응급수술이 밤에 필요하면 촛불이나 손전등을 켜고 했습니다. 이게 병원입니까? 폐허입니까? 한 환자 보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보호자가 재빨리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심해요. 저런 소리 했다가 보안소에 끌려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무도 큰 소리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는 순간 보안소에 끌려가 체제 비방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범죄라는 것을. 저는 그날 병원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나라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버린 증거였습니다. 건물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 의사는 있지만 약이 없는 병원. 침대는 있지만 치료는 없는 곳. 사흘째, 아버지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고열이 계속되었고 기침은 더 심해졌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의사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그도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의사는 눈을 뜨고 시계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위독합니다. 제발 좋은 약을 써주십시오. 의사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복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돼지고기 2kg과 중국산 담배 한 보루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항생제를 쓰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당신 아버지만 환자가 아닙니다. 다른 환자 보호자들도 줄을 서 있어요. 제 집에도 식구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월급을 몇 달째 안 줍니다.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뇌물 의료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북한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돈과 물품이 필수였습니다. 의사들도 굶주리고 있었고 국가에서 주는 배급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생존을 위해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침까지. 그때까지 안 가져오시면 다른 환자 보호자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상의한 끝에 우리는 집에 있던 비상금과 어머니의 금반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장마당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식료품, 옷가지, 생활용품, 그리고 밀수품들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육점 구역을 찾았습니다. 돼지고기는 비쌌습니다. 중국 돈으로 킬로그램당 40위안. 2kg이면 80위안이었습니다. 현금으로 살 돈이 없는데 이 금반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육점 주인은 금반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순금은 아니네요. 80위안은 어렵고 60위안 주겠습니다. 그럼 고기를 1.5kg만 주세요. 안 됩니다. 반지 하나에 고기 1.5kg. 이것도 봐주는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0.5kg과 담배를 사기 위해 집에 있던 중국산 라디오를 팔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끼던 물건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 비닐봉지에 고기와 담배를 넣어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는 물건을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늘 저녁에 주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틀치 약도 드리겠습니다. 이틀치요. 일주일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습니까? 일주일치를 원하시면 이것보다 3배를 더 가져와야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틀 후의 상태를 보고 결정하세요. 아마 좀 나아질 겁니다. 그날 밤, 의사는 작은 유리병에 담긴 주사액을 가져왔습니다. 라벨은 중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아모시린, 아목시실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품인지 유통기한은 언제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주사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피곤함과 체념이 보였습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자부심을 잃은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그도 이 시스템의 피해자였습니다. 다행히 주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더 많은 약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집안 물건을 팔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사를 마친 후 저는 장마당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청진 장마당에는 약 골목이라 불리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중국에서 밀수입된 약들이 거래되었습니다. 항생제, 진통제, 소화제, 심지어 수술용 메스와 주사기까지. 저는 약 골목에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는 20여 명의 약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천막 아래 약들을 진열해 놓고 장사를 했습니다. 아줌마, 페니실린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산 10달러, 러시아산 7달러. 유통기한은요? 그런 거 따지면 여기서 약 못 사요. 사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대부분의 약들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라벨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약은 알약이 깨져 있었고, 어떤 것은 병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으니 여기서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약이 이렇게 불법 시장에서 마치 채소 파는 것처럼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가난한 사람들은 약을 살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이 인슐린 진짜 맞아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중국 병원에서 빼돌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당뇨병인데 가짜 약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사면 되지. 다른 데 가서 구해보든가.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약을 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인슐린은 병원에도 없었고 장마당 말고는 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쓰러진 것입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당뇨병 환자였는데 인슐린을 살 돈이 없어 버티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며느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119도 없었고 구급차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다른 사람이 병원에 가도 치료 못 받는다고 대꾸했습니다. 누가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며느리가 다시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의사도 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 가족이 돈이 없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다면 진작 인슐린을 샀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20분쯤 신음하다가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의 맥을 짚어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장마당 바닥에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람들은 잠시 멈춰 서서 지켜보다가 다시 각자의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죽음은 그곳에서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죽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도 결국 일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보안원 2명이 와서 시신을 치웠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10분 후 할머니가 누워있던 자리에 다른 상인이 자리를 깔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있어도 의사가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죽어가는 이 땅.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사람들은 병들면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야 합니까? 왜 할머니는 병원이 아니라 장마당 바닥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이것이 인민의 천국이라고 선전하는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2007년 봄, 우리 집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폐렴은 나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달려갔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로 이웃집으로 뛰어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웃 아저씨가 오셔서 어머니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맹장 같은데 빨리 병원에 가야 해. 맹장이 터지면 죽어. 저와 이웃 아저씨는 어머니를 리어카에 태웠습니다. 북한에는 구급차가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이송하려면 리어카나 손수레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리어카를 끌고 병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봄밤이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나가 가로등이 하나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뛰었습니다. 리어카 위에서 어머니가 계속 신음하셨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병원까지는 2km쯤 되었습니다. 저는 30분을 뛰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응급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도를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요. 의사 선생님. 한참 후에야 한 젊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고 있었는지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맹장 같다고 하는데요. 의사는 어머니를 간단히 진찰했습니다. 배를 눌러보고 맥박을 재고 체온을 쟀습니다. 맹장염 같은데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늦으면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생깁니다. 그럼 빨리 해주십시오. 수술비를 먼저 내야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응급 상황인데 돈부터 내라고요? 여기 규칙입니다. 수술비 미화 200달러. 현금으로 200달러. 당시 북한 노동자의 1년치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치료하느라 모든 재산을 다 쓴 상태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갚을 테니 제발 먼저 수술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돈부터 내세요. 여기 규칙입니다.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규칙이 중요합니까? 규칙을 어기면 제가 처벌받습니다. 원하시면 다른 병원 가보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리어카에서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돈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응급 상황에서도. 저는 결정했습니다. 집으로 뛰어가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팔기로. 저는 이웃 아저씨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미친 듯이 물건을 챙겼습니다. TV, 중국산 자전거, 아버지의 시계, 제 옷까지, 식기, 이불. 팔 수 있는 건 다 챙겼습니다. 큰 보따리에 싸서 다시 장마당으로 뛰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지만 장마당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품 장사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거 다 사주세요. 얼마든지 깎아도 좋으니까 빨리 사주세요. 왜 이렇게 급해?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장사치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TV는 고장났네. 자전거는 너무 낡았고. 전부에서 중국 돈 400위안. 400위안이요. 이게 다 합치면 800위안은 될 텐데요. 금매는 원래 헐값이야. 싫으면 말고. 저는 울면서 동의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400위안은 미화 60달러쯤이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척 집, 친구 집을 돌며 돈을 빌렸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조금씩 도와주었습니다. 2시간 만에 200달러를 모았습니다. 저는 다시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돈 가져왔습니다. 제발 빨리 수술해 주세요. 돈을 확인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저는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소란이 계속되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누구세요? 저요.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외과 의사 혼자 마취도 하고 수술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해요. 선택권이 없어요. 다시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수술실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저기요. 불이 나갔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촛불 가져와. 간호사가 촛불을 켜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안을 봤습니다. 의사는 촛불빛 아래에서 수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30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만 상처가 감염되지 않도록 항생제를 써야 합니다. 항생제는 병원에서 주시는 거죠? 아니요. 직접 구해와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북한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술비는 받으면서 항생제는 없는 나라. 어머니는 다행히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트라우마는 평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만약 제가 2시간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면, 만약 맹장이 터졌다면, 만약 수술 중에 합병증이 생겼다면 어머니는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고. 언제 또 가족 중 누가 아플지 모르고 그때마다 이렇게 돈을 구하러 뛰어다녀야 한다면 이게 사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 사건 이후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몰래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두부 장사, 옷 장사,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2008년 가을, 드디어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남자였는데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중국 국경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미화 500달러. 그렇게 비쌉니까? 위험한 일입니다. 잡히면 저도 죽고 당신도 죽어요. 500달러는 목숨값입니다. 저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알면 말릴 것이 뻔했습니다. 탈북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으니까요. 2008년 12월, 눈이 내리는 밤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브로커를 따라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두만강이 있는 곳으로. 밤새 걸어 새벽에 강에 도착했습니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 초소입니다. 저 사이로 지나가야 해요. 초소 불빛이 꺼지면 그때 기어가세요. 소리 내면 총 맞아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초소 불빛이 꺼졌습니다. 지금이야, 빨리. 저는 얼어붙은 강 위를 기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포에 질렸지만 계속 기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북한 초소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초소에서 손전등 빛이 강을 비췄습니다. 빛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빛이 꺼졌습니다. 저는 다시 기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가야 해요.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조선족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그리고 2009년 6월 마침내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자유의 땅.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따뜻했고 사람들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피검사, 엑스레이, 치과 검진, 위내시경까지. 모든 것이 무료였습니다. 의사들은 친절했고 병원은 깨끗했고 약은 충분했습니다. 혹시 아픈 곳은 없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생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병원만 가면 가슴이 떨립니다. 그러시군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상담도 무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치유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는 안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습니다. 안전이라는 단어. 북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2009년 여름, 저는 서울 한 병원 응급실을 처음 찾았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때문이었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생긴 만성 스트레스 장애였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현대적인 의료 장비들.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난방도, 전기도, 물도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접수 간호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두통이 심해서요.
저는 긴장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건강보험증 있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험증을 꺼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진료해 드릴게요. 10분 후, 저는 의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분.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의사는 부드럽게 증상을 물어보고 혈압을 재고 신경학적 검사를 했습니다. MRI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뇌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MRI요. 저는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MRI 기계가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게 비싸지 않나요? 보험 적용되니까 걱정 마세요. 본인 부담금은 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5만 원. 북한에서 제가 어머니 수술비로 모은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MRI 검사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흰색 기계가 방 중앙에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기계 안에 누우시면 됩니다. 소음이 좀 크지만 아프지는 않아요. 2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 동안 기계 안에 누워 있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볼 수 없었을 기계. 이곳에서는 보험으로 누구나 검사받을 수 있는 기계. 검사 결과 다행히 뇌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 상담을 권했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보험 적용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마음의 병도 치료해야 합니다. 여기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께 의뢰서를 써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신과 질환은 의지가 약한 사람의 병으로 취급되어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의 병도 진지하게 치료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한 후 저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항우울제와 수면제. 이 약들도 보험 적용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대부분 적용됩니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될 겁니다. 몇천 원. 북한에서는 목숨을 살리는 항생제가 수십 달러였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몇천 원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배워갔습니다.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응급 환자는 돈이 없어도 일단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의료급여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 암 같은 중병도 치료할 수 있고 장기 이식도 가능하다는 것.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2012년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저는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북한에서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저는 이곳이 북한의 병원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합니다. 한국 병원의 응급실은 24시간 돌아갑니다. 환자가 오면 누구든 먼저 치료하고 나중에 비용을 계산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의료급여를 받고 외국인도 응급 상황에서는 치료받습니다. 약은 항상 충분하고 장비는 최신이며 의사들은 전문적입니다. 병원은 항상 따뜻합니다. 난방이 24시간 작동합니다. 환자들은 얇은 환자복만 입어도 춥지 않습니다. 물은 항상 나오고 엘리베이터는 작동하고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곳에서는 일상입니다. CT, MRI, 로봇 수술, 암 치료, 장기 이식. 북한 주민들은 이런 단어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얼어붙은 병실에서 약 없이 뇌물로 치료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탈북민 환자가 왔습니다. 60대 할머니였는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구급차로 실려왔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의료진은 24시간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첨단 장비로 심장을 모니터링하고 약을 투여하고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저는 틈틈이 할머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같은 탈북민으로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여기 의사들이 정말 잘해줘. 북에 계실 때 아프셨던 적 있으세요? 있지. 10년 전에 심장이 안 좋아서 청진병원에 갔었어. 그때 의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지. 그냥 진통제나 얻어먹으면서 버텼어. 그때 수술 받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셨을 텐데. 그게 북에서 어디 수술을 받나. 돈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버티는 거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기 와서 살았어. 남한에 안 왔으면 진작 죽었을 거야. 여기서는 돈 없어도 치료해주더라. 의료급여라고. 퇴원하는 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나는 북에서 이런 치료는 꿈도 못 꿨어. 여기 와서 살아났어. 고맙고 또 고마워. 이 나라가 고맙고 의사들이 고맙고 아가씨 같은 사람들이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고 여기서 비로소 사람답게 아플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북한에 남은 2,500만 명의 주민들은 여전히 그 지옥 같은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처럼 돈 없어 수술 못 받는 사람들, 장마당에서 가짜 약 사 먹다 죽는 사람들, 얼어붙은 병실에서 추위에 떨다 죽는 사람들. 제 부모님도 아직 북한에 계십니다. 저는 탈북 후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연락하면 그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끔 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추운 집에서 약도 없이 고통받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격차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가치에 대한 국가의 태도 차이입니다. 한국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응급의료, 필수의료.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북한은 주민들을 스스로 살아남게 내버려뒀습니다. 무상치료라는 간판만 내걸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병원 건물은 있지만 난방이 없고 의사는 있지만 약이 없고 환자는 있지만 치료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병원에 출근합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주사를 놓고 손을 잡아줍니다. 제가 북한에서 받지 못했던 치료를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사회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날, 한 한국인 환자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정부가 의료보험료를 자꾸 올리네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는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환자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모릅니다. 돈 없어서 병원 문전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돈 없어도, 권력 없어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증언을 계속할 것입니다. 두 개의 병원. 하나는 생명을 지키는 곳이고, 하나는 생명이 버려지는 곳입니다. 같은 한반도에서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목격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증언하는 이유입니다. 북한의 병원에서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장마당 바닥에서 숨을 거둔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마취 없이 수술받은 산모를 기억합니다. 얼어붙은 병실에서 떨던 환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21세기에도
38선 너머에는 중세 같은 의료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곳에도 따뜻한 병실과 충분한 약과 친절한 의료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